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바 프로그래밍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배울 건데, 자바 프로그래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진행되는 요 자바라는 클래스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자바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서 선택한 가장 견고한 언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바라는 언어가 백엔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안정성과 견고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자바라는 언어를 선택해 주신 거고요. 자바는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특히 안정성과 보안이 생명인 금융권, 흔히 핀테크라고 불리는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핀테크에서 자바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사실 제가 이 핀테크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백엔드 구축을 할 때 이 자바라는 언어를 선택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든 실행된다. 자, 이거를 플랫폼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업무를 많이 볼 텐데, 이때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다양한 이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서버 환경을 사용을 하는데, 윈도우나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실행되는 서버 환경에서 호환이 다 돼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동작이 안 되고 유닉스에서는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자바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전문적으로 정리해보면 자바는 OS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지보수라는 걸 할 경우에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은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리눅스 버전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유닉스 버전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바라는 걸 써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세 개의 운영체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바로 작성된 코드만 수정되면 한 번에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매우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워보겠지만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불립니다. 이를 OOP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객체지향 언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 자, 계좌, 고객, 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 핀테크 플랫폼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계좌나 고객, 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쨌든 코드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매번 회원가입이 됐을 경우에 매번 계좌를 생성했을 때 매번 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템플릿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일련의 구조화된 객체로 만들어 놓는 거, 구조화된 어떤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객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가 자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복잡한 이 뱅킹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요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자바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좀 반대되는 용어인데요. 절차지향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제 시간의 순서 혹은 이 절차 이거를 그대로 순차적으로 거쳐서 그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인 명령 수행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무엇을, 즉 what이라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어떤 순서로 할지가 핵심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가 핵심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요 라면 끓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설명서대로만 끓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인다. 그 다음에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에 면을 넣는다. 이게 정답이라고 해볼게요. 설명서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반드시 라면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단점이 뭘까요, 그럼? 라면 재료, 즉 이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이 주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죠. 누구나 이 스프 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안과 관리에 취약하죠. 자, 이 말이 뭐냐면 물의 양도 누구나 더 넣고 덜 넣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짜게 먹고 싶어, 나는 뭐 좀 밍밍하게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물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혹은 스프를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면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이렇게 누구나 이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이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과 관리에 취약하죠. 이 말이 뭐예요? 맛이 일정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 표현되는 건데, 자,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은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일련의 부품, 즉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조립해 시스템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다르죠? 자, 특징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즉 하는 행위 what에 초점을 좀 맞췄다고 한다면, 객체지향은 누가, who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객체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부품들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한번 통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방장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방장은 뭘 하죠? 요리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 서빙도 있죠. 홀 서빙 객체는 뭐만 하죠? 주문과 서빙, 이것만 전담하죠. 또 계산대 프런트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하죠? 결제만 전담을 하죠.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운영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딱딱딱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은 제 설명이 조금 어렵거나 좀 애매모호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바라는 녀석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제인 것 뿐인 거지,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자, 주방장이 바뀌어도 서빙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서는 물을 더 넣으면 라면이 조금 싱거워져요.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음식 맛에 초점받는 게 아니라 음식점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더라도 얘네들 다른 객체들에서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좀 분업 형태로 좀 큼직큼직하게 개발이 가능한 게 자바다,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재사용과 유지 보수가 매우 강력하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설명이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요. 뒷부분을 좀 배우다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아, 그때 첫 번째 1강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1강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자바 프로그래밍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구나, 한번 작성하면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자, 강력한 보안과 메모리 관리. 자, 금융 데이터는 단 1원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해킹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자바라는 녀석이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여 오류를 줄이고 보안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직접 메모리 관리한다라는 걸 흔히 우리가 가비지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자바는 조금 보안에 좀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강 총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자, 작은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에는 절차 지향이 빠를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핀테크 시스템은, 혹은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보안이 철저한 객체 지향 자바 방식이 필수다. 그래서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바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고 좀 두루뭉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뒷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번 시간에 자바란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도메인으로 나아갈 개발자가 될 것인지도 확립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된 강의이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들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로 가시길 희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봬요. 안녕.